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로 선배님들을 울고 웃기고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답니다. 이 여름의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기막힌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통쾌함을 느끼시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뱃속에 저를 품었을 때 아빠에게 버림을 받자 친정에서도 버림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급급했던 엄마는 숙식이 해결되는 곳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부잣집에 들어가 가정부를 하게 되셨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부여받아서 잠잘 곳이 있는 것을 만족하시곤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주인집 아저씨는 친절하고 배려가 깊으셨는데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대요. 엄마가 받는 돈의 이상을 부려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만들어 부려먹었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쉬고 다시 식모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주인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와 1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성장하는 동안 오빠는 저를 아주 잘 데리고 놀고 귀여워해 줬는데 언니는 주인집 아주머니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어서 저를 참 많이 괴롭혔답니다. 제 사정이 몹시 가난했으니 입고 있는 옷이 한 벌이 전부였는데 가위로 난도질을 하는 바람에 입을 옷이 없어서 엄마가 주인집 아주머니께 옷을 구걸하는 걸 몇 번이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 딸이 우리의 옷을 입지 못하게 가위로 막 잘라놨어요. 애들끼리 장난친 거라 뭐라 하진 않겠는데 당장 우리의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러니 그 따님이 입던 옷을 한 벌 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지금 우리 공주의 옷을 식모 딸내미한테 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분수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나가서 의류함을 뒤져봐. 네 딸한테 딱 맞는 옷이 나올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정확히 기억해요. 당신의 딸과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라며 무시와 막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주인집에서 보내던 중 6살이 되었을 때 아주 큰 사건이 터졌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신의 보석함에서 많은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가 사라졌다며 저희 엄마를 불러 앉혀놓고 도둑 취급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식모, 너 바른 대로 말해. 내 보석들 네가 다 훔쳐갔지?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제 방을 뒤져보시면 되잖아요. 네가 이미 팔아먹었을지 어떻게 알아? 됐고, 당장 경찰서 가자. 너 같은 년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사모님, 저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절 믿어주시겠어요? 그러자 주인집 아저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 아주머니가 훔쳐갔을 리가 없잖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당신이 어디다 잃어버린 걸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석함 안에 모든 게 그대로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어. 우리 안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바로 이 식모 하나뿐이라고. 분명 우리 몰래 팔아먹었을 거라고. 요즘 식모 딸년 옷이 자주 바뀌는 걸 보니 더 확실해 보인단 말이야. 사모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리고 제 딸 옷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옆집 따님이 작아서 못 입는 옷을 받아온 거라고요. 옆집에서 옷을 얻어 입는다고? 이 거지 같은 년이 네가 거기서 옷을 얻어 입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야, 이 도둑년아, 내 보석들 어디다 팔아넘겼어? 당장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모님 보석함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자 주인집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하지. 아주머니가 도둑질할 사람도 아니고 그 경찰에 신고한다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동네방네 안 좋은 소문만 날 거야. 당신 보석은 내가 다시 사줄 테니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지. 분명히 식모년이 가져간 게 분명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 남편이 다시 사준다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는 줄 알아. 대신 다음에 또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땐 무조건 감옥행인 줄 알아. 저희 엄마는 도둑 누명을 써서 몹시 화가 났지만 얹혀 사는 입장이라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내고 나서야 엄마는 저를 데리고 주인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감사하긴 했지만 주인집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막말과 욕설을 하는 건 물론인데다 도둑 누명까지 씌웠으니 엄마가 그 집과의 인연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거죠. 마지막 인사 따위는 하지 않고 조금 먼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그곳에서도 엄마가 하셨던 일은 출장 가정부였어요. 어린 저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열심히 뛰어다니셨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15이 되었을 때도 엄마는 한결같이 가정부 일을 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절대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며 돈을 모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탈이었어요. 출장 가정부 특징이 집주인이 없을 때 가서 청소하는 거라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일거리가 넘쳐났는데 엄마는 한 집도 놓치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잠을 도대체 언제 주무시는지 모를 지경이었다니까요. 엄마, 일 좀 쉬어가면서 해.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몸은 챙겨야지. 내가 엄마 걱정 때문에 집에서 안절부절한단 말이야. 낮에만 일하고 저녁에는 나랑 같이 집에서 쉬도록 해. 제발 부탁이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엄마는 세진이 너를 이 가난함을 벗게 해줄 거야.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잣집 남자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엄마,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난 소박하게 살아도 좋아. 엄마랑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 추억은 가난을 벗어나고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 지금 네가 할 일은 죽어라 공부만 하는 거야. 그게 네가 살 길이라고. 엄마처럼 못 배우고 무식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되기 싫으면 공부에 미치도록 해. 엄마 마음 좀 알아줘라. 저는 엄마가 하도 공부를 강조하셔서 성적은 이미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부족하다며 전국에서 1, 2등을 해야 한다며 잦은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이게 옳은 인생인가 싶기도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며 하루를 보냈고 엄마는 저를 위해 가정부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세진아,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다구나. 위독한 상황이라니까 빨리 선생님이랑 가보자. 네? 위독하다고요? 어제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쓰러지셨대요? 선생님은 자신도 자세한 건 모른다며 빨리 병원으로 찾아가자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내려다보는데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엄마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했어요.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해서 응급조치를 취해놨다고 했죠. 과로가 원인이라고 말하며 약물을 투여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승의 빛을 더 이상은 보기 싫으셨는지 눈을 감고 말았어요. 기계에서 한 줄로 삐 소리를 내며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호흡이 멎었다고요. 심폐소생술하게 비켜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가슴을 여러 번 압박하며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시고 자신을 위한 휴식이나 즐거움 하나를 찾지 않으신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니 제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했죠. 엄마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장례 비용을 치르자 얼마 안 되는 돈이 남더라고요. 그 돈을 보며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엄마의 당부대로 공부만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매달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와 제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 그리고 기본 생활비가 들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소원대로 대학은 가겠지만 정상적인 길로는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시던 출장 가정부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더라고요. 17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해서 곧장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중퇴하니 대학의 기회가 더 빨리 다가온 거죠. 그동안 기본기를 탄탄하게 길러놓은 데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으니 자신감 있게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저의 수능 점수는 1등급이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소원을 하나 이룬 셈이었죠. 그렇게 남들보다 2년 빨리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변함없이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지냈답니다. 학교 동기들은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고 어울린 시간이 없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들어온 동기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매일같이 말을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세준아, 오빠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안 돼요. 저 수업 끝나는 대로 알바 가야 돼요. 그래? 그럼 알바가 언제 끝나? 내가 시간 맞춰서 너 있는 대로 갈게. 그것도 안 돼요. 전 장학금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죽어라 공부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오빠처럼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편하게 대학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뭐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더라도 밥은 먹을 거 아니야. 나랑 밥만 먹고 너 할 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 알려줄래? 싫다니까 자꾸 왜 그래요? 여자랑 연애하고 싶은 거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요. 저는 신경질까지 내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기분 나쁜 기색은커녕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며 빙그레 웃고 사라졌어요. 무슨 생각이고 어떤 마음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아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적금을 들 수 있었네요. 한편 저를 따라다니는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했는데 여전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세진아, 이제 오빠 마음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냐? 야, 이 정도로 마음을 표현했으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줘라. 태준 오빠, 저는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죽어라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라고요. 누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니? 나랑 밥 한 번 먹으면 그 목표가 망하기라도 하니? 알겠어요. 밥 먹어요. 됐죠? 이야, 세진이랑 3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다 먹네. 고맙다.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관심 가져주는 남자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답니다. 밥을 사겠다더니 겨우 학식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많은 곳에서 밥을 먹어봐도 학교 식당만한 곳이 없더라. 여기가 제일 맛있어. 네, 잘 먹을게요. 시끌벅적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식판만 쳐다보며 밥을 먹었답니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태준 오빠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줄 알았는데 정말 밥 한 끼를 먹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오빠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더군요. 세진이, 너 고등어 좋아하지? 내 것도 먹어라.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고등어를 좋아하는지? 너 어릴 때 생선 귀신이었잖아. 너희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 넌 항상 생선부터 먹었지. 야, 그 중에서도 고등어를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태준 오빠가 누군지 떠올랐으니까요. 오빠? 어릴 적 엄마와 내가 살던 주인집 아들이었어?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야, 언제쯤 날 알아보는지 궁금했는데 말이야.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 반응을 보면서 즐겼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과거 주인집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반길 줄 알았어요? 천만에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매일 못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도둑 누명까지 씌웠다고요. 엄마와 나는 오빠 집에서 좋았던 기억 따위는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화를 내고 식판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걸 보았으면 저에 대한 관심을 끊을 법도 한데 다음 날이 되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세진아, 미안해.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오빠의 엄마가 잘못했죠. 어쨌든 전 오빠와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알겠어. 미안하다. 그제야 제 말을 알아들은 태준 오빠는 더는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아무의 관심을 받지 않고 학교 생활과 가정부의 삶을 이어갔어요. 매일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훗날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깨가 어찌나 무겁던지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잠시 후 초록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 한 대가 급발진이라도 했는지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리가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앞으로 밀치며 대신 승용차와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곧장 뒤를 돌아봤더니 태준 오빠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태준 오빠, 정신 차려봐. 왜 미련하게 나 대신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건데? 세준아, 안 다쳤니?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난 아무렇지 않아. 다친 건 오빠라고. 그럼 다행이다. 야, 세준아, 나 너무 졸리다. 잠들 것 같아. 안 돼.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저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빠의 뺨을 연신 때리며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윽고 구급차가 나타났고 오빠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구급차에 같이 탑승해서 오빠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네요. 오빠, 제발 잠들지 마. 정신 차리라고. 나 대신 이렇게 사고당하는 법이 어딨어. 세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와 아주머니한테 한 짓을 대신 사과할게. 용서해 줄래? 알았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무사하기만 해. 오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죽지만 말라고. 저는 애원하며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쏟아냈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부여잡지 못했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오빠는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은 데다가 뼈를 다치지 않고 타박상만 얻었다네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 하며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답니다. 정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야? 당연하지. 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한테 들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세진이 네가 나를 받아주면 좋겠어. 사실 오빠가 어릴 적에 널 무지 많이 좋아했다? 나랑 사귀어줄래? 뭐? 이런 상황에서 연애하자는 말이 나오니? 으이구 바보 멍청아. 뭐야, 뭐든 들어준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사귀어줘.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 오빠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만난 태준 오빠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는 것이어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는 날이 거의 없었죠. 오빠는 학교에서 저와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제가 일하러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어요. 평생 사랑하고 살 사람이니 나중에 실컷 연애하면 된다며 긍정의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틈틈이 조금의 시간을 함께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합격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꿈을 이뤘을 땐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젠 걱정 없이 일하고 돈을 모아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 오빠도 대학을 졸업해 꽤 좋은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오빠를 만나 실컷 데이트를 했답니다. 오빠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고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해 주었어요. 그런 연애는 4년 가까이 더해져 거의 6년의 세월을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빠를 사랑만 하면 된다고 여겼는데 오빠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세진아, 우리 결혼하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으니 이제 날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결혼? 그게 좀 걱정되네. 오빠도 알겠지만 오빠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잖아.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분을 시어머니로 두는 게 마음에 걸려. 하늘에 있는 엄마가 알면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다 지난 일이고 엄마도 많이 미안해 하실 거야. 하늘에 있는 너희 어머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오빠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고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평생을 함께하고픈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비 시댁이자 오래전에 떠났던 주인집에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주인집 아저씨 내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빠도 계속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제 입으로 말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저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 20년 전에 이 집에서 살던 세진이에요. 여기서 숙식하던 가정부의 딸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집 아저씨이자 예비 시아버지가 놀란 얼굴을 하면서도 반가운 기색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뭐야, 그럼 네가 그 꼬맹이였단 말이지? 그런데 내 아들과 인연이 되어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고. 이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그래, 세진아, 어머님은 잘 지내시니? 아니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과로가 심하셔서 길거리에서 객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우리 집에서 나가셔서 잘 사시길 바랬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셨다니 유감이구나. 예비 시부가 저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던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 식모 딸년이었단 말이냐?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애미가 우리 집에 기생하더니 이젠 그 딸년이 우리 집에 기생하러 온 거야? 진짜 웃긴다. 엄마, 그 예전에 엄마 보석감 털어 갔던 그 아줌마 맞지? 이 여자도 우리 집에서 뭘 털어가려고 온 거 아니야? 원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는 게 다 돈 때문이죠?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진심으로 태준 오빠를 사랑한다고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게 뻔해 보이는데 말이야. 네가 아무리 태준이랑 애틋한 사이라고 해도 넌 우리 집 식모 딸년일 뿐이야.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여보, 난 이 결혼 죽어도 허락 못하니까 당장 이 식모 내 눈앞에서 치워요. 아이 여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우리 집과 인연이 되려고 20년 만에 찾아온 귀인인데 말이야. 귀인이요? 귀신이겠죠. 우리 집 재산 탐내는 기생충 귀신. 얘 태준이 너 당장 정리해라. 엄마가 하는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얘랑 헤어져.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골라도 이런 년을 골랐니? 그러게 말이야. 오빠 여자 보는 눈이 왜 그래?
내가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로 소개해 줄 테니까 식모 딸려는 그만 정리해라.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시모와 시누이가 막말을 섞어가며 저를 반대하는데 저는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과 고부가 되면 제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일 것 같은 건 물론이었고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내심 마음의 정리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저에게 예비 시모가 덧붙여 말했어요. 야, 네 애미가 우리 집에 와서 쑥대밭으로 만든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그런데 그년 딸을 낳더러 며느리로 들이라는 게 말이 되겠니? 네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야. 너 따위녀는 우리 집 명성에 먹칠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내 아들과 헤어져라. 이 기집애 표정 봐. 엄마 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도둑년의 거지근성 충만한 식모딸이니 속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겠어. 오빠, 이런 여자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야. 막말을 듣고 있던 저는 그만 나가려는데 예비 시부가 마지막 말을 남기더군요. 예, 세진아, 그리고 태준아, 너희들이 다시 만나서 좋긴 하다만 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니 내가 어쩔 도리가 없겠구나. 두 사람 인연은 여기까지 하고 각자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겠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엄마는 제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뭔데 내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요? 뭐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너를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모가 계모인 걸 알게 되었고 시누이가 배다른 동생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제야 식구들의 성격이 왜 다른지 알게 되었고 이 결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고 따라 나온 오빠에게 이별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빠, 봤지? 우린 안 돼. 설사 결혼을 했다 쳐도 저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엮이는 건 내 인생을 스스로 지옥에 빠뜨리는 꼴이라고. 다 잘 될 거라는 헛소리는 그만해. 알아듣겠어? 세준아, 안 돼. 난 너 없이 못 산다고. 저 두 사람과 인연을 끊어서라도 너와 결혼하고 말겠어. 진심이야. 아니, 나 때문에 가정을 깨버리는 건 원치 않아. 오빠는 오빠 위치에서 맞는 여자를 찾아.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러자 태준 오빠는 눈물로 애원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천륜을 끊어서라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불행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 둘 다 흥분한 상태야. 나중에 이성을 찾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 가서 다시 결혼 승낙을 받든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든지 하자고. 알겠어? 그래, 너와 헤어지지 않는 거라면 뭐라든 할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세진이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 알겠어. 그럼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 괜히 오빠 부모님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태준 오빠는 순진하게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전 오빠에게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고 홀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에서 지방 파견 근무를 신청하고 그곳에서 살 집을 구해놓았죠. 또 전화번호를 바꾸고 몰래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주인집을 떠날 때 했던 패턴과 똑같았죠. 며칠 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떠나려고 짐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네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전광판을 봤더니 대기 시간이 30분이라고 뜨는 겁니다. 시외버스이니 오래 걸리구나 싶어서 공허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죠.
그런데 제 뒤로 낯익은 실루엣이 지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예비 시모이자 저희 엄마를 못살게 굴었던 주인집 아주머니였죠. 아줌마는 어떤 늙은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따라가 봤어요. 어차피 버스 시간도 오래 남았고 호기심도 발동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이윽고 예비 시모와 늙은 남자는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들어보았어요. 우리 딸 잘 크고 있더라. 이름이 태희라고 했지? 당신은 내 애를 그 부잣집 남자의 딸로 뒤집어 씌우고 팔자 고쳐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말이야. 나중에 태희가 결혼하게 되면 혼주석에 내가 앉아야 하나? 아니면 당신 남편이 앉아야 하나? 이 인간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입 다무는 조건으로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당신이 요구한 3천만 원이야. 이거 먹고 제발 떨어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글쎄 내 사업이 풀리는지 봐서. 요즘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 되거든. 여하튼 그 3천만 원은 잘 쓰도록 할게. 잠깐,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뜯어낼 셈이야? 각서라도 쓰고 가. 각서? 그럼 앞으로 딱 한 번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 태희가 시집 가기 전에 1억 준비해놔. 흥신소 사장 말을 들어보니 태희 만나는 남자랑 잘 돼가고 있다며.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1억 해줘. 그럼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이 기생충 같은 자식. 알았으니까 각서 써. 좋아. 까짓 거 쓰면 되지.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계모인 시모가 시부의 딸을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안방을 차지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잠시 떠나는 걸 보류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짐가방을 끌고 제가 간 곳은 바로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태준 오빠가 문을 열어주었고 집안에는 시아버지와 오빠 둘뿐이었습니다. 세진아, 여긴 어떻게 온 거니? 아직 할 말이 남은 거니? 아버님,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알려야 할 사실이 있어서 들렸어요. 알려야 할 게 있다니. 그게 뭔데 네 표정이 그렇게 진지한 거냐? 아버님,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빠도 이리 와서 같이 봐봐. 이윽고 시모와 늙은 남자의 거래 장면을 보게 된 시부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분노하고 말았고 태준 오빠 역시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이 여편네가 감히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해? 가만두지 않겠어. 날 기만한 대가를 제대로 돌려주고 말 테야. 맞아요,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그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산 걸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새엄마라고 해서 참고 살았는데 모든 게 사기였다니. 태희가 왜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없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요. 두 사람은 분노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저에게 짐가방은 왜 가져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오빠를 잊으려고 떠나는 길이었다고 말하자 오빠와 예비 시부는 떠나지 말라고 붙잡으며 자신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답니다. 몇 시간 뒤 예비 시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성질을 내더군요. 아니, 너는 여길 또 온 거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뭘 뜯어가려고 자꾸 찾아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꺼질 사람은 세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수십 년 세월을 속여온 이 사기꾼아. 감히 나를 기만하고 능멸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좀 말해봐요. 그러지. 100마디 말보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게 낫겠군. 자, 보라고. 제 핸드폰에 영상을 보여주자 시모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이 식모년이 날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딸이 이런 노친네의 딸일 리가 없잖아요. 내 말을 믿어야 해요. 끝까지 오리발이군. 당신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태희와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해지겠지. 만약 태희가 내 딸이 아니라면 당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알아듣겠어? 시아버지가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가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당신과 만나는 동안 그 남자가 저를 겁탈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이 동영상 안에는 당신이 분명 양다리를 걸쳤다고 고백하던데 부잣집인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시집 온 거라고 네 주둥이로 분명하게 말했다고. 길게 말할 것 없어.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 이 집에서 너의 더러운 몸뚱아리만 나가든지 사기 결혼죄로 법적 처벌을 받든지 지금 당장 선택해. 그리고 당신 딸 태희는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싸가지 없는 기집애를 오냐오냐 봐줬는데 내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되니 아주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애초에 내 피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제멋대로의 싸가지가 바가지인 거였어.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알겠어요. 나갈게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식모년아. 너 따위가 굴러들어와서 감히 내 가정을 파탄내? 20년 전에 네 애미도 내가 태희 친부랑 거래하는 걸 보게 돼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 힘들게 내쫓았더니 이번엔 네가 찾아와서 내 인생을 조져? 니들 모녀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라고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저희 엄마가 누명 쓴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부하가 치민 저는 시모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어. 당신만 아니었어도 길거리에서 객사할 일은 없었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건 네 애미 팔자야.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끝장이 났다고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 넌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년일 뿐이야. 시모의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시모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망할 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인격 모욕까지 하다니. 이 더러운 주둥이를 다신 그따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시궁창에서 썩게 해주겠어. 여보,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한 걸 생각해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집 한 채를 달라고? 이거 안 되겠구만. 너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맛을 제대로 봐야겠구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냥 나갈 테니 고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돈이 어딨다고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시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네요.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카드를 해지해버리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빼버려서 오갈 데 없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모와 이혼을 하게 되고 시누이를 호적에서 파버리기까지 했어요. 결국 두 모녀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시누이는 결혼할 남자에게 가진 거 없는 거지라는 게 알려지자 바로 결혼이 취소되어 버려 취직도 불가능해져 버렸죠. 시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엄마와 제가 했던 가정부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또 시누이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당장 먹고 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식이 가능한 공장에 취직해서 생전해보지 않은 고생을 실컷 하고 지내고 있다네요. 두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게 되자 제 마음이 너무 통쾌했고 하늘에 있는 엄마를 대신해 복수해 줬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태준 오빠를 반대할 사람이 사라지니 저와 오빠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두 사람이 운명 같은 존재라 믿으셨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 풀길 바라신다며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덕담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어려운 장애물을 모두 넘고
백년 가약을 맺어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어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었지만 그동안 일구어낸 제 인생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대기업을 다니며 커리어를 쌓고 있답니다. 아이 계획은 나중에 제가 과장쯤 되면 가지기로 남편과 말을 맞추었고요. 이렇게 저의 파란만장하고 노여운 인생 이야기를 숨김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저희 엄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저 또한 망가질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밟혀서 정의 실현을 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시아버지는 저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바보처럼 속고 살았을 거라며 아직도 저에게 고마워하신답니다. 그럼 그만 제 사연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